범인을 남편을 잡아간 거야. 남편 범인 절대 아니거든. 왜냐? 나는 그날 실종 당일 남편의 눈물을 봤잖아. 그런데 이 강원도 행성 형사들이 남편을 범인을 잡아갔다. 그것도 저는 뒤통수를 맞았어요. 왜냐? 한 달 동안 수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남편이라고 헛수사했네. 도대체 이 어디서 단서를 찾을까 하고 사무실에 진짜 누워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데 새벽 4시경에 이 갑자기 머리띠가 하얘져. 이건 저만 느끼는 뭐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뭐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도 머리가 쭈삣하거든요. 자기소개만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전직 강력 형사였고 지금은 범죄 분석, 사건 이슈 등을 다루는 유튜브 채널 깡철충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시켜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제가 오늘 좀 무거운 얘기, 제가 형사 시절 범인을 검거한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면서 죽음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타인에 의해 내 목숨을 잃는다. 이걸 상상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의 엄마이자 우리 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이 여성분께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연기처럼 사라졌고 안타깝게 범죄자한테 악마죠. 차 안에서 100번 이상 칼에 찔려서 고통스럽게 살해된 사건이죠. 제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마음속에 안고 가는 사건. 그 장소를 제가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꼭 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사건을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사건을 마주하게 됐는지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시작부터 들어가 볼까요? 2003년 7월 중순이에요.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밤 11시경에 경찰서 마당에서 한 40대 초반 남성이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빛을 보니까 슬퍼 우는 그런 눈이 아니고 뭔가 애틋한 눈빛, 보통 눈물하고 틀렸어요. 그래서 제가 다가서 어떤 일이냐, 무슨 일이 있냐, 제가 도와줄 일 있느냐 했더니 처음에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문을 어떻게 열었냐면 도와줄 수 있나요? 우리 부인 소식이 없습니다. 자기가 오늘 8시에 자기 부인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이거야. 근데 6시에 백화점에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2시간을 기다려도 안 오고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친구분한테 연락을 받고 자기가 2시간 이상을 연락을 했는데 그때까지 휴대폰이 꺼져 있었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경찰서 와서 가출인 담당 부서에 신고를 했는데 앵무새 같은 말만 들었다. 기다려라. 성인이 아니냐. 기다리면 올 것이다. 이틀만 기다려보자. 그럼 그때 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 그 얘기를 제가 처음 듣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알게 되셨군요. 그렇죠. 이 사건을 알게 돼가지고 좋다. 그러면 당신 부인이 어떤 사람인지 저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하니까 그때 이 분이 저한테 했던 말은 7살 딸을 두고 내일 출근을 한다. 이런 부인이 가출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저는 바로 그 가출 부서에 가서 이 사건을 저한테 바로 이첩을 했습니다. 거의 뭐 없죠. 그렇게 하는 일은 없죠. 저는 그 순간 이 아이 엄마가 상사 갈림길에 있다고 저는 본 거죠. 어느 부분에서 이게 범죄와 연루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딱 2가지죠. 아침에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야 되고 그 직장이 소위 말하는 대기업입니다. 큰 역할을 담당했던 분이고 전혀 이유가 없죠. 그럼 가져오셔서 이제 수사를 시작하신 건가요? 당일 밤에 바로 수사를 바로 개시를 들어갔죠. 그 시간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성이 차를 가지고 나갔고 카드 내역 2가지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용을 전해 듣고 밤 11시 좀 넘어서 12시쯤 됐겠네요. 12시부터 한국도로공사 이 차의 흐름 혹시나 외부로 빠진 흔적이 있는지 확인한 결과 5시 30분에 서울 톨게이트를 진입합니다. 경부고속도로. 그래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9시에 둔내 IC에서 유턴을 해요. 그래서 9시 2분에 바로 상행성 서울로 다시 진입을 하고 9시 40분경에 문막 주유소에서 이 여성 카드로 5만 원 결제가 돼요. 기름주유를 한 거야. 이상하다. 그리고 바로 10시 반에 동서울 톨게이트를 빠져서 마지막 종착지가 서울 중곡동입니다. 자, 그래서 CCTV 하지를 하긴 했으나 당시 하질로는 얼굴이 흐릿흐릿하고 나오지가 않았어요. 누가 탑승했는지도 모르고 누가 운전했는지도 모르고 중곡동에서 이 5만 원이 결제됐는데 이게 어디서 결제됐느냐? 안마실소. 그래서 제가 안마실소로 바로 갔어요. 가니까 5만 원을 결제하고 바로 취소가 된 이유가 뭐냐면 그 있는 사장이 왜 이게 여자 카드냐 하니까 내 부인 카드인데 그러면 뭐 가야겠네 하고 취소시키면서 그 자리를 나섰어. 그때 이 사람의 인상차기가 175cm의 약간 갸름한 형태.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거는 바로 이 여성을 혹시나 납치를 해서 살해 후에 강원도 야산에 유기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피해품을 다 버리고 유일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범인이 결제하지 않았나 하고 저는 강력 범죄라 생각하고 바로 수사에 들어가게 됐던 거죠. 그럼 이제 증거를 찾으러 떠나시나요? 다음날 아침에 제가 우리 강력 반장한테
어젯밤에 이런 일이 있었다. 이 여성이 현재 너무나 위중한 것 같아. 생각 삶에 있어서 안타깝게도 사망한 것 같아. 찾자 하니까 내보고 미친놈이라는 거야. 야, 네가 뭔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찾아 나서 그 여자가 죽었다는 증거 있어? 너 미친놈 아니야? 야, 그 여자 바람나서 나갈 수도 있어. 네가 뭔데? 닥쳐. 네 하는 수사나 해. 제가 무시하죠. 아이고 그래 너가 강력 형사 반장이냐? 20년간 형사 생활하면서 범인들 잡을 때 뒤에서 구경만 하고 뒤에서 이것만 해서 진급해서 이 자리 찾아온 사람이 밑에 직원이 이런 의심스러운 강력 사건이라고 얘기하면 힘을 주지 못할 망정 이걸 그냥 가출한 여성, 바람난 여성 이렇게 나한테 매도해? 내가 너 말 듣느니 내 혼자 수사하겠다. 그때부터 저는 시신을 찾기 위해서 강원도로 돌아다닙니다. 발생 시기가 7월 중순이었어요. 제가 당시 여성 공무원 살인 사건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는 여성 공무원 살인 사건을 하고 저녁 시간부터는 이 여성이 유기됐을 가능성이 많은 용동고속도로 주변을 찾기 위해서 신길 IC부터 둔내 IC까지 하향선을 뒤지시겠어요. 용동고속도로 총 길을 따지니까 120km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매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이제 남은 키로수는 12, 13km밖에 안 돼요. 근데 그때는 이미 추워져서 이 쇠꼬쟁이가 땅을 뚫지를 못해. 나도 지칠 만큼 지쳤고 근데 따가운 시선은 받아. 저 미친놈 없는 시체 찾으러 다닌다고 네가 뭔데? 그런 질시와 모멸 그런 걸 다 받아가면서 나는 찾으러 다녔어. 진짜 왜? 그 7살 딸이 엄마가 미국 가 있는 줄 안단 말이에요. 미국. 나는 그 딸 나이에 눈망울을 잊지 못하겠어. 내가 찾은다 그랬거든. 어떤 소득도 없었어요. 사실은 제가 잠도 못 자고 매일 강원도 야산을 찾아다녔지만 제가 찾을 수 있는 길은 한 12, 3km 그 남겨놓고 일단 후퇴를 했어요. 이제 새를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그러던 중에 2004년 아마 1월 중순쯤 됐을 거예요. 강원도에서 형사들이 5분이 날 찾아왔어. 이 형사가 누구야? 딱 보면 알죠. 우리 형사들은 형사인지 알고 딱 들어오자마자 내가 행성경찰서입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찾았네요. 맞습니다.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있답니다. 어떻게 찾았는지 난 그게 궁금하다. 그랬더니 용동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그 옛날에는 소사휴게소예요. 지금은 행성휴게소인데 제가 그 전까지 찾았어. 근데 거기는 언덕백이고 산으로 이루어진 지형인데 어떤 관광버스 기사가 승객을 태우고 가는 도중에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언덕 중턱에 차를 세우고 소변을 보기 위해서 펜스가 있어요. 펜스를 넘어갔는데 저 20m 아래에 하얀 백골 뼈를 본 거야. 그래서 급하게 경찰에 신고를 했고 모든 형사들이 출동해서 이 육안으로 이 뼈를 보니까 입었던 옷은 다 이미 썩었고 뼈와 팬티 하나 그것만 남았답니다. DNA 검출해서 국과수에 보내서 DNA 감정 결과 피해자 김수키로 판명. 그래서 그때부터 살인사건으로 돌입했던 이유가 뭐냐면 뼈에 칼자국이 무려 58군데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누군가 범인이 이 여성을 납치해서 칼로 100차례 이상 이 여성을 공격을 했다는 거죠. 뼈에 박힌 칼자국만 58군데니까. 그러니까 이 여성이 우리가 살면서 문지방이나 차에 손톱만 끼어도 고통스러운데 이 여성은 타인한테 100여 차례 이상 칼로 피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고통의 깊이는 우리가 사실 가늠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행성경찰서에서 수사본부가 일단 차려졌고 사건이 너무 크다 보니까 강원청에서 수사본부를 차려서 이거는 살인사건이다.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을 한 후에 저한테 찾아온 거죠. 왜? 우리가 살인사건을 전향했고 피해자 신원도 확인했고 유력한 용의자를 지금 쫓고 있다. 수사했던 모든 기록을 내놔라. 일주일 내에 범인을 검거한다. 그러다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범행 날로부터 그 뼈가 발견될 때까지 기간은 얼마나 걸렸던 건가요? 6개월 됐죠. 6개월. 그래서 이분이 당시 2003년 7월 중순에 서초구 잠원동 동사무소 앞에서 4시 40분에 연기처럼 사라져서 발견 시점이 해를 넘겨서 2004년 1월 중순이었으니까 거의 6개월 정도 그 야산에 홀로 있었던 거죠. 말로 표현하기요 좀 힘든데요. 사체가 부패될 수도 있고 야생 동물에 의해서 몸집이 뜯겨 나갈 수도 있고 참으로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팬티만 발견됐다면 다른 옷은? 팬티만 발견됐고 다른 옷은 많이 부식이 됐어요. 많이 부식이 돼서 형체가 거의 없었어요. 팬티만 유일하게 그 라벨이 유일한 단서였죠. 피해자를 찾았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만 생각했기 때문에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사실 우리 강력 형사들은 이런 서류를 전달하고 그러진 않아요. 왜? 범인이 검거되면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첩이 돼. 아직까지 용의자가 검거되지 않았는데 범인이 무조건 서류를 달라니까 저는 줄 수가 없잖아. 우리 경찰서에서는 내 혼자 수사하고 있고 강원청에서는 수사본부가 꾸려서 12명이나 인원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잡을 거니까 너 신경 쓰지 마라. 그리고 우리 서울청에서도 줘라 빨리. 너가 뭘 그걸 찾겠다고 하느냐.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이 서류를 줄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열흘 뒤에 범인이
잡혔다는 거야. 진짜 깜짝 놀랐지. 너무나 좋고, 야 그래 이제는 피해자 한도 풀 수가 있고, 그래 정말 멋지게 수사했구나 했는데 깜짝 놀랐어. 범인을 남편을 잡아간 거야. 남편 범인 절대 아니거든. 왜냐? 나는 그날 실종 당일 남편의 눈물을 봤잖아. 그런데 이 강원도 행성 형사들이 남편을 범인을 잡아갔다? 그것도 쟤는 뒤통수를 맞았어. 왜냐? 한 달 동안 수사해서 내놓은 결과물이 남편이라고 헛수사했네. 아차, 내가 잡자. 이제부터 이 범인은 내가 잡는다. 그래갖고 제가 바로 강력 계장실로 갑니다. 계장님, 강원도에서 범인을 남편을 잡아갔습니다. 계장도 뒤로 자빠졌어. 그게 말이 되냐고. 야, 그게 말이 돼? 계장님, 잡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야, 밀어붙여. 너가 원하는 인원, 경비 지원 다 해줄게. 필요 없습니다. 왜? 제가 시간이 촉박합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갑니다. 보름만 시간 주십시오. 제가 무조건 잡아보겠습니다. 해갖고 제가 이 수사에 돌입을 합니다. 자, 제가 어떤 수사를 돌입했느냐? 이 여성이 차를 매물로 내놨어요. 중고차로. 자기가 타고 다닌 차를 매물로 내놨는데 이를 본 범인이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 거야. 당신 차를 사고 싶다. 어디서 만날까? 그래서 잠문동에서 만났는데 이 범인이 이 차를 뺏으면서 여자를 살해하고 유기시키면서 이제 추정하는 거죠. 매매상의 차가 넘어갔으니까. 근데 이 매매상의 차가 왜 내가 발견할 수 없었냐? 매매상에서 차를 1,000만 원 주고 구입을 해서 매매상 주차장에 차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차가 어디 있었던 건 몰랐던 거죠. 제가 피해자의 원한은 없습니다. 다만 강력 범죄자, 전과자, 우범자 중심으로 수사를 했는데 어떤 단서도 안 나왔고, 범죄자가 차를 팔 때 걸었던 공중전화 딱 3번 전화했는데 중국동에서 1번 전화하고, 그 다음에 압구정동에서 2번째 전화하고, 방이동에서 전화해서 차를 길거리에서 만나서 차를 매매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중국동 공중전화, 압구정역 공중전화, 방이역 모든 공중전화 발신력을 뽑아서 확인한 결과 어떤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이었던 차 매매 과정, 거기서도 어떤 단서를 찾지 못했지만, 다만 5개월 전에 그 매매상 사장이 기억하는 1m 75cm의 양복 입고 갸름한 얼굴, 그것만 기억이 난다. 차도 사실 원래는 한 1,800 이상 되는 중고차 가격인데 1,000만 원에 급하게 내놔서 좀 의아했다. 근데 나는 구입하는 입장에서 싸게 사니까 빨리 사고 싶었지, 뭐 그 사람 얼굴을 자세히 볼 그런 없었다. 좀 의아했다. 왜 길거리 에서 차를 주고받았으니까. 거기까지 제가 수사를 하고 답보 상태였죠. 그래서 제가 8일째 9일째 되는 날 사실 많이 지쳤거든요. 도대체 이 어디서 단서를 찾을까 하고 사무실에 진짜 누워서 눈을 감고 생각을 하는데 새벽 4시경에 이 갑자기 머리띠가 하얘져. 이건 저만 느끼는 뭔가 있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딱 단서가 떠올랐어. 설마 이게 나오지 않을까? 이게 유일한 길이 아닐까? 이게 뭐냐면 이놈이 보통 사람을 살해하고 차를 팔기가 쉽지가 않거든. 내가 남편을 범인으로 보지 않는 이유 하나가 뭐냐면, 그 눈망울도 봤지만 내가 내 부인을 죽이고 차를 길거리에서 판다? 내 얼굴이 노출되는데 그런 짓을 할 대한민국에 남편이 있을까? 그건 없다 보거든. 그래서 난 아니라고 봤는데 새벽 4시에 생각해냈던 하나의 가상은 공중전화였습니다. 공중전화. 내가 놓친 것이 공중전화였다. 이게 뭐냐? 내가 차를 팔았을 때는 이유가 있어. 돈이 필요했다면 급하게. 그러면 이 친구는 공범이 있다든지 또는 급하게 누구한테 돈을 빌어서 당일이라도 돈을 지급해야 될 만한 급박한 시간이 필요했다. 그렇게 본 거지 나는. 이거다. 이 친구는 돈이 급하게 필요했다. 답은 공중전화에 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아침 6시에 목동 KT 전학으로 달려가요. 가설을 제가 생각해냈어요. 당시 차를 팔 경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범인이 압구정역에서 12시에 매매상으로 전화를 겁니다. 자, 오늘 차를 넘기겠습니다. 그래서 2시 전후로 해서 제가 방이역에서 전화 한번 다시 드릴게요. 그때 약속 장소를 잡읍시다 하고 전화를 진짜 끊었어. 그리고 범인이 압구정역 A 부스가 아닌 이 A 부스에서 200m 떨어진 다른 공중전화에 와서, 야, 나 실은 당신 이제 돈 줄 수가 있어. 너 오늘 조금만 기다려. 내가 좀 이따 방역 갈 거야. 그래서 뭐 업자를 만나서 차를 팔고 돈을 만들어 너한테 줄 테니까 너 기다리라고, 이런 멘트를 날 수가 있어. 왜? 빨리 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때 전화금 번호가 예를 들어서 1234. 제가 이 가상의 번호를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2시에 실제 방역 A 부스에서 매매상한테 전화를 걸어서 만나서 2시 10분에 차를 팔고 1,000만 원을 받았어요. 자, 차를 팔고 돈을 받아서 이 A 부스가 아닌 방이역에서 100m, 200m 떨어진 다른 공중전화 부스에 가서 1234한테 전화 걸어서, 내가 지금 차를 팔아서 돈을 받았어. 너 5시에 길동이 어디서 만나? 라고 전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범인이 움직인 압구정역에서 방이역까지
동선에 같은 1, 2, 3, 4, 1, 2, 3, 4가 따라간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시간 편차도 한 15분 이내에 저는 이걸 생각해냈던 거예요. 만약에 이런 번호가 나온다고 하면 이놈은 범인은 아니야. 근데 전화 건 놈은 누군지 알 수 있다나. 이걸 내가 생각해서 새벽 4시에 이게 과연 있을까? 설마 지금 제가 이거 얘기하면서도 머리가 쭈삣하거든요. 과연 이런 번호가 나올까? 이런 번호가 나올까? 그래서 새벽 6시에 KT로 달려갔어요. 제가 가서 아침 문이 열릴 3시간 동안 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담당자를 만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제가 무릎을 꿇어요. 왜 무릎을 꿇느냐? 통화 내역은 사전 영장이 필요한데 저는 맨손으로 갔어. 무조건 떼달라 이거야. 그것도 5개월 전, 6개월 전 거를 떼달라. 그것도 공전화 하나가 아닌 압구정역, 방위역 말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되지 않을 다 뽑아달라 이거야. 말이 안 되죠. 담당자가 웃습니다. 저한테 야 여보세요. 내가 이 자리에 6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온 경찰서에서 온 서류들 이만큼 쌓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검찰, 국정원 그 수많은 정부기관에서 온 통화 내역을 못 뽑아주고 이렇게 대기시켜놓고 있는데 당신이 뭔데 와서 6개월 전 모든 공전화 내역을 뽑아달라 하느냐. 당신 일어나라 가라 하고 제가 3시간을 무릎을 꿇었어요. 3시간을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아이가 엄마가 미국 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나를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범인을 놓칩니다. 제가 5개월간 이 여성의 사체를 찾으러 다녔는데 못 찾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가 오후 1시에 이분이 점심을 드시고 나서 저 무릎을 이렇게 세워주더라고요. 해주겠습니다. 1시 안에 뽑아줄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라고. 그리고 1시간 만에 압구정역, 방위역 주변에 있는 모든 통화 내역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사실 이게 손이 떨릴 수밖에 없는데 저는 1, 2, 3, 4를 있을지 없을지 사실 어떻게 제가 추리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1, 2, 3, 4, 1, 2, 3, 4를 찾는데 1, 2, 3, 4가 있는 거예요. 압구정역에서 방위역에서 1, 2, 3, 4가 있는 거예요. 이 1, 2, 3, 4, 1, 2, 3, 4가 나왔을 때 이 기분은 형사만에 느끼는 그 짜릿한 맛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너무 하래 이게 너무 하래 보여. 정말 막 웃음이 막 나와. 너무 반가워서 바로 1, 2, 3, 4 그 자리에 바로 전했어. 야 1, 2, 3, 4 야 동철이 너 어디야? 너 뭐야? 누구야? 이 니들 뭔데 반말해? 너 이 새끼 사람 패고 도망간 너 죽을 자려 기다려. 미친놈 지랄하네. 야 너 우리 아들 때리고 도망간 거 아니야? 이 번호 맞는데? 야야 쓸데없는 사지 마. 끊어. 잠깐만 너 1m 90에 키가 120kg 나가는 떡대 아니야? 야야 난 그런 떡대도 아니고 난 조금에 1m 70밖에 안 돼. 아 됐고 나는 좀 확인 좀 해야겠어. 오든지 말든지 확인해봐라. 야 너가 생각하는 너 떡대 아니야. 와 확인해. 기다려. 너 안 그러면 내가 경찰에 고소할 거야. 야 와서 확인해. 해갖고 너 어디 하니까 잠실 속천호수에서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고. 제가 그때 바로 강력 계장한테 전했어. 계장님 1, 2, 3, 4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뭐 나왔어? 야 뭐야? 1, 2, 3, 4 나왔어. 기다리십시오. 제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고 잠실에 있는 속천호수로 바로 달려갔어. 딱 달려갔는데 인테리어 공사장에 동철이가 딱 있는 거야. 나를 보는 순간 동철이가 아무 말도 못해. 전화를 받았던 1, 2, 3, 4가 아무 말도 못해. 아까 전만 해도 동철이가 오든지 말든지 확인해봐 했던 놈이 내 눈빛을 보자마자 얼음이 돼버려. 아는 거지 나를. 내가 너한테 딱 3초 시간 줄게. 3초. 너도 내가 잡아 죽일 수 있어. 이 순간 너 관심 없어.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내가 너한테 범인을 지목하라는 얘기도 안 하겠어. 내 친구 중에 또는 내 지인 중에 의심스러운 놈이 있다. 여기까지만 얘기해. 중국동 살지? 걔 차파리 했지? 빨리 얘기해. 하니까 숨이 꼴딱 넘어가. 실은 제 친구 중에 중국동 사는 친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의심스럽습니다. 오케이, 걔 차파리 맞지? 예, 전직 중고차 매매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집 중국동 맞고 맞습니다. 마지막 본 거 언제야? 일주일 전에 만나서 당구 쳤습니다. 휴대폰 없지? 휴대폰 없습니다. 전화해봐 빨리 당장 전화해. 집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하니까 집으로 전화 걸었어. 야 김호식이 너 오늘 뭐해? 나 그냥 집에 있는데. 당구 칠 거야? 호프 마실 거야? 아니 뭐 심심하면 넘어와. 뭐 당구 한 게임 치자. 딱 끊었어. 그 순간 내가 이름 김호식이를 알아냈잖아. 중국동 집전화번호 바로 전화기 전에서 주소 확인하고 그 다음에 김호식이 얼굴 딱 보니까 호식이 얼굴에 사진에 여기 큰 사마귀 하나가 있어. 그래 특징점 잡고 바로 중국동으로 달려가면서 우리 계장님한테 계장님 용의자 인적사항 발췌했습니다. 당시 우리 계장님이 서울청에서 회의 중이었어. 이게 무슨 회의냐? 서울청 31개 경찰서 미제 사건 가출인 실종자 청장님 앞에서 강력경영들이 보고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러니까 계장님이 야! 이 강원도 백골 사건 너 지금 용의자 찾아냈다고? 보고하십시오. 청장님한테 지금 따라간다고. 형사들은 잡으러 간다고 안 합니다. 따라간다고. 20분 안에 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계장님이 야 지원 경력 요청해. 계장님 시간 없습니다.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야!
그 새끼가 100번 이상 칼로 찔러 준 놈이야. 너 다칠 수 있어. 그지마. 계장님 저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한 번도 무섭거나 두려운 적 없는 거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무조건 책임지고 잡아오겠습니다 해갖고 중동 집에 바로 급습을 해. 근데 자, 이 집이 다세대 빌라 3층 집인데 이 친구가 지하 1층에 살아. 그래서 무조건 직진. 수도비 없어. 나는 그냥 뚫고 들어가. 똑똑똑. 누구십니까? 동사무소 예비군 중대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문 여시죠 하니까 문이 탁 열려. 여성이 나오더니 예비군 중대에서 나오신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한순간 문을 열고 그냥 닫혔어. 딱 닫혔는데 아줌마 둘의 아이들이 한 4-5명? 그놈이 없는 거야. 안방, 작은 방, 뒤에 거실, 베란다 다 뒤는 없어. 20분 전에 분명 통화했는데 아차 도망갔나? 튀었구나. 딱 생각하는 이 뭐지? 이 뭐야? 자, 이런 생각도 잠시야. 이 여자 2명한테 끄잡혀갖고 개끝이 끌려놨고 개끝이 얼굴 다 핥히고 난리 났다고. 실은 내가 사첩자인데 잠깐 나봐. 이 아줌마들이 진짜 나 사첩자인데 네 남편이 나한테 돈 빌려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노라고 이 아줌마들아. 나도 웬만해서 이러고 싶지 않은데 나 하고 뿌리치고 나왔어. 딱 나서 보니까 내가 느끼는 총은 분명 집안에 있다. 내가 띵동띵동 했을 때 화장실을 못 열었어. 왜? 여성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줌마들 있고 애기가 있었으니까 그걸 못 열어봤다고. 아차, 화장실이구나. 그래서 기다리자. 한 20m 담벼락 뒤에 숨어서 담배를 피고 언젠가 너 나오겠지. 기다려보자. 계장님 전화는 계속 와. 잡았냐? 어떻게 됐냐?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딱 끊어버려. 담배를 딱 피고 있는데 아줌마가 싹 나오더라고. 나오더니 싹 두근거려 뒤를. 그 뒤에서 한 놈이 쓱 계단 올라오는데 여기 사마귀가 딱 보여. 발대같이. 야, 이 X야. 이놈의 X가 하니까 딱 울었어. 아주 반갑다. 정말이 반갑다. 야, 내가 범인 잡는 늘 웃지마. 너는 너무 반갑다. 가슴에 칼 있냐? 멈칫해. 칼 있냐? 찔러봐. 야, 찔러보라고. 이 봐라. 왼쪽 가슴에 칼 있구만. 가만히 있어. 부인이 날 자꾸 난리나는 거야. 아저씨 뭔데 우리 아저씨도 괴롭히냐고 걔 막 난리치는 거야. 잘하면 놓칠 수가 있어 이놈을. 그래서 이놈 허리띠를 일단 딱 잡았다고. 아줌마 잠깐 대기. 네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어. 나 형사야. 내 몸에 손 떼. 그러니까 여자가 벌벌 떨면서 당신 진짜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였어? 이러니까 여보 미안해. 딱 그런 거야. 난 약간 범인지 몰라. 전화를 받았던 인물일 뿐이고 유력한 용의자야. 내가 돌아섰지. 돌아섰고 맞고 갈래? 아니면 수갑 찰래? 얘기해. 네가 오는 대로 다 해줄게. 수갑 차겠습니다. 바로 수갑을 바로 쳤어. 첫 번째 전화한 것이 계장님한테. 계장님 검거했습니다. 청장님께 보고하십시오. 난리가 났어. 야 진짜 검거했냐? 자백했냐? 자백 다 했습니다. 칼 산 장소, 피해자, 피해품, 지갑이나 유기한 장소 다 불었고요. 그러니까 시신 유기했던 장소까지 일치합니다. 일단 청장님께 보고하십시오. 끊고 이름한테 조진 거야. 야 이 X야. 그날 어떻게 이 여성을 생명을 앗아갔는지 빨리 불어. 이 여성을 살하기 전에 이틀 전에 청계천에서 5천 주고 칼을 샀어. 이 칼을 사가지고 대한민국의 강남의 부자인 동네 압구정 청담동을 이틀 동안 배회를 했어. 타켓을 못 찾은 거야. 아무 죄 없는 여성을 타켓을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사람을 찾지 못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돈을 뺐을까? 그 궁리 끝에 자기가 잘하는 그 자동차 판매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마침 매물로 온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서 여성이 전화 받은 사람, 그 사람의 약속을 잡고 다음날 잠원동에서 만나서 그 여성의 차 남바를 보는 순간 올라타서 내가 차를 산 사람입니다 하고 다가가서 처음에 이 여성이 차문을 안 열어줬어. 그런데 차를 사러 온 사람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 맞는데요. 잘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리는데요? 하니까 이 여성이 문을 조금 내려줬을 거 아니야. 그 약간 문 열린 틈을 문을 열고 들어가서 올라타자마자 그냥 바로 어떠한 대항 한 번 없이 바로 그냥 칼을 목에다가 바로 꽂은 악마입니다. 악마. 이 악마입니다. 악마. 너가 새끼를 키우는 새끼야. 아무 죄 없는 여성을 네가 칼로 100번 이상 찔러 죽일 수 있어? 진짜 이 악에 바친 이 감정. 범죄자가 뭐 때문에 죽였는지 애초에 살해가 목적이었을까요? 악마 범죄자는 이 여성을 살해할 마음이 없었어요. 다만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까 금품이나 그를 노릴 목적이었는데 막상 피해자를 만난 순간 욱하는 마음에 살해를 했고 피해품 중에 돈도 20만 원 정도밖에 없었고 또 카드를 훔쳤다 하더라도 뭐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차를 팔아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그 돈을 갚기 위해서 자기 청했던 돈을 갚기 위해서 차를 팔았고 이게 단서가 돼서 제가 검거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 강원도청에서는 왜 남편을 범인으로 몰았던 걸까요? 제가 진짜 범인을 잡고 난 뒤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범인이 남편하고 너무나 닮았어. 1m 75에 가려먹고 머리 스타일도 비슷해. 그러니까 강원도 형사들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매매상에 가서 남편 사진을 보여주면서 왜 우리가 수사할 때 가족도 다 포함되거든요. 용의자 중에 남편 사진 보여서 혹시나 이 사람 맞냐 하니까 비슷한데요? 하니까 새벽에 남편을 긴급 체포해서 봉고차에 실어서 수원으로 데리고 가면서 야 너가 네 부인 죽여놓고 불어. 전 안 죽였는데요. 이 새끼 너가 죽였잖아. 그래서 뭐 안 때렸겠습니까? 팼겠죠. 일단 불게 하려고. 그래놓고 매매상하고 대질한 순간 매매상이 아닌데 이 사람 아닌데요? 하니까 형사들 다 넋이 나간 거죠. 닮았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래서 강원도 형사들이 미스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터넷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올린 연락처를 보고 차를 사겠다고 만나서 차 주인을 살해한 사건이 6개월 만에 밝혀졌습니다. 놀란 신 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정 씨는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가슴에 안고 가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유기 장소 1년에 한두 번 정도 꼭 갑니다. 고향 가는 길에 바로 있기 때문에 소주 2병, 담배 한 같이 앉혀놓고 제가 넋두리 합니다. 넋두리. 많이 힘들지 않았냐. 제가 문하고 제가 답을 해요. 사실은 많이 힘들지 않았냐. 춥지 않느냐. 아직까지 이승에 있느냐. 편히 가시라고 영면하시라고. 딸아이가 내가 보지는 못하지만 잘 크고 있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사실 이 촬영 오기 전에도 그 강원도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제가 그분께 드리고 싶었던 말은 딱 하나입니다. 20년이 지났지만 그 딸아이가 엄마 없는 세상에서 힘들게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그 딸아이가 남은 여생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에 드디어 이 사건 내용을 오픈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악마 범죄자가 무기징역에서 지금은 20년 이상 형을 살았기 때문에 가석방 조건이 됩니다. 심사 대상에서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이 사회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가 이 사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힘을 모아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솔직히 사람의 악마의 눈을 본 적 있어? 악마의 눈? 여러분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렇게 벌벌 떠는 친구가 정확하게 1분 뒤에 야 이 새끼야 네가 형사야? 증거 갖고 와. 증거 없잖아. 대한민국은 증거 채택주의야. 어우 숨 막혀 죽었네. 숨 막혀 죽었어. 뭐야 이거 왜 냐고 이 상황에서. 반갑습니다. 저는 나쁜 놈 예전에 살인 강도 사실 제가 제일 나쁜 놈을 강범이거든요. 한번 중에 미성년 저 진짜 죽이거든요. 그런 나쁜 놈 잡다가 그만두고 가출인 실종자 그런 찾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범죄 분석이나 사건 사고를 다루는 유튜버 강철중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사신당 다령입니다. 어느 날 이 사건이 일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2003년도 여름인데 현장에 도착하면 우리가 신고자부터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이유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우리 와이프가 출근을 하는데 강도가 들어와서 납치를 한 것 같아. 아니 선생님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 현장을 살펴본 결과 방 3칸에 거실이 있고 이 방바닥에 다이아몬드, 금반지, 금목걸이가 막 흩어져 있어. 집안 내부를 구조를 다 훑어보는 결과 집안에는 그 부인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그러시면 사건 경위가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아침에 자기가 6시 40분에 직장이 지방인에서 나갔고 7시에 둘째 아들이 중학교가 멀어서 7시에 나가고 첫째 아들이 7시 40분에 고등학교 1학년인데 등교를 한다 이거야. 부인이 모든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8시에 회사를 나가는데 자기가 오늘 11시경 부인 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이거야. 오늘 출근 안 했다. 그래서 급히 아들 학교에다가 전화를 해서 아침에 엄마를 보고 나왔는지 확인한 결과 아들은 엄마 있는 상태에서 자기는 학교를 등교했다. 그 일을 듣고 자기는 왔다 이거지. 그래서 자기가 11시 반에 서울에 와서 보니까 집안 구조가 문이 열려있고 이런 현 상태였다 라고 거기까지만 설명하는 거야. 오케이 좋아요 봅시다 했고 집안을 서치하니까 집 분위기가 쎄해.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형사만이 느낄 수 있는 분위기가 뭔가 이상해. 그런데 집안 어느 구석에도 이 부인은 없었어. 그래가지고 그 회사로 가려고 딱 나서는데 남편이 아저씨 이 어깨를 딱 잡는 거야. 아저씨 왜요? 저쪽 구석에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저기 어디요? 그러니까 저쪽 구석이요. 아니 거기는 이불 2개랑 낚싯대 있고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뭘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그렇네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부인 사무실 가서 확인 좀 해보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하고 나왔어요. 제가 나올 때 이제 감식반 요원이 나오고 나는 이제 부인 회사로 갔는데 정확하게 40분 뒤에 우리 김영사가 연락이 왔어. 야 너 미쳤다 이거. 똑바로 얘기해봐. 뭐야? 야 빨리 현장으로 와봐. 똑바로 얘기해봐. 왜? 시체가 나왔어. 뭐라고? 시체가 어디 나왔어? 야 아까 너한테 일러줬던 그 자리에서 시체가 나와서 빨리 와봐. 깜짝 놀래갖고 급히 오니까 이 주부가 얼굴에 검은 봉지를 씌운 상태에서 테이프로 다 감아버렸어요. 테이프로. 그리고 몸 상태가 머리가 땅으로 처박혀 있고 손이 뒤로 결박된 상태에서 손이 묶여 있고 뒤에 발목까지 묶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웅크린 자세죠. 반대로 처박혀 있는 상태. 우리 형사들이 그 모습을 딱 보고 이게 뭐지? 무조건 타살입니다 이거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뭐 시체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우리 형사들은. 이 여자가 어떻게 죽었을까? 그것부터 생각하지. 그래서 마침 남편 보고 나가 있어라 하고 현장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시체가 나왔다고 하니까 제일 처음에 갔던 파출소 직원, 그 다음에 감식했던 직원 전부 다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아연 질색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같이 저한테 얘기한 말이 있어. 파출소 직원이, 야, 이 형사, 우리가 강력반 직원들이 왔을 때 나가는데 남편이 저기를 가르쳤다 이거야. 저게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아니 선생님, 그게 뭘 이상해요? 강도가 들어왔는데 그건 괜찮아요. 나가고 강력반 가고 난 뒤에 감식반 요원이 갈 때도 마찬가지로 감식반 요원을 팔 잡아 당긴 거야. 저기가 이상했다고. 아차, 뭔가 있구나. 이거는 뭔가 있구나. 다 철수. 그다음부터 오는 것은 서울청 감식반이 이제 다 투입이 됩니다. 모든 장비를 가지고. 그러던 찰나에 내가 김영사한테, 야 김영사, 저 새끼 통신 내역 모든 자료 다 뽑고 119 오늘 신고 어떻게 했는지 확인해봐. 정확히 10분 만에 연락이 왔어요. 신고 자체가 뭐냐? 제가 분명히 남편한테 나갈 때 명함을 주면서 혹시라도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달라고 내가 회사로 갔는데 이 친구가 신고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119에 신고를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119죠. 네, 119입니다. 도와주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우리 집사람이 의식이 없습니다. 네? 의식이 없다고 숨을 안 쉬나요? 네, 숨을 안 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손을 코에 한번 대보세요. 쉬는지 안 쉬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봤을 때는 의식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흔들어 보세요. 흔들어 보니까 미동이 없는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급히 가겠습니다 하니까 이 친구가 서울 서초구 무슨 아파트라고 또박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자, 우리 가족이 무슨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미친 듯이 전해. 여기 아저씨 빨리 오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뭔 소리 하고 있어요. 빨리 오세요. 난리를 친다고. 어쭈 이거 봐라. 이때 마침 아들 둘이 학교에서 하교를 했어. 너 잠깐 와봐. 둘째, 너 아빠가 시체를 찾았을 때 어디 있었니? 저하고 형은 거실에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찾았는지 얘기 좀 해줄래? 둘째 아들 정확히 얘기했어. 저는 거실에 있었는데 아빠가 이거 엄마 아니야? 이거 엄마 아니야? 이 두 마디에 자기가 거실에 있다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니까 엄마의 그 모습을 본 거야, 이 친구는, 둘째는. 그래서 엄마의 그 결박된 손을 딱 잡는 순간 아빠가 나가! 현장 보존해야 돼. 나가! 꺼져! 놀래서 나왔다는 거야. 뭐라고? 아빠가 현장 보존을 한다고? 오케이. 너희 큰형은 어디 있었어? 형은 거실에서 안 들어왔는데요. 너희 형은 안 들어왔다고? 알았어. 큰 놈을 불러다가 바깥에 나서, 야, 너는 둘째가 뛰어 들어갔는데 너는 왜 안 들어갔어? 장남인데? 죽었잖아요. 제가 왜 들어가요? 야, 너희 아빠는 죽었다고 소리 안 했어. 엄마 아니야? 이거 엄마 아니야. 두 마디를 했단 말이야. 글쎄요. 이미 죽었잖아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아, 그랬어? 알았어. 오케이. 여기까지만 하자고 해놓고 마침 통신력이 날아왔어요. 그래서 짧은 순간에 모든 게 그날 경위가 바뀌어졌어. 그게 뭐냐면 이 공무원이 20년간 재직하면서 단 5분도 안 늦었어. 회사를. 그러니까 그 회사 직원들이 왜 출근 안 하지 하고 지하철, 병원, 경찰 다 연락을 했어. 10시까지. 어디 한 군데서 이 사람의 소재를 나오지 않으니까 10시 반에 남편 회사로 전화를 건 거야. 오늘 출근을 안 했는데 혹시 아시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아들 학교 교무실로 전화한 거야. 교무실에서 학생을 바꿔달라고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아들이 교무실 와서 수화기를 들었는데 중요한 건 이 통화 내용이 끝난 즉시 일반 전화로 아빠 휴대폰으로 한 통이 바로 갔어. 5분 뒤에. 여기서 뭘 얘기했을까? 야, 너 아침에 학교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었어? 엄마 봤지? 그때 얘는 교무실에서 대답을 안 했을 거야. 근데 자습실 가서 아빠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실은 아침에 나올 때 엄마랑 많이 다퉜는데 엄마가 넘어진 거 보고 난 급히 왔다. 난 그 다음에 모르겠다라고 했을 것 같아. 보니까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난 상태야. 아침에 엄마랑 다투다가 엄마가 넘어진 것을 보고 내팽개치고 진 학교로 갔고 남편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와서 누워있는 와이프를 보고 죽은 줄 알고 얼굴을 감싸고 테이프로 묶어버리고 손발을 결박하고 강도로 위장했구나. 이런 순간이 그날 바로 3시간도 안 돼서 모든 것이 게임이 끝난 상태야. 우리 형사들 내가 느끼는 촉은 감은 그렇다고 이것을 누구한테 얘기는 할 수 없어. 감만 갖고 일단은 왜 우리가 현장을 이제 감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수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이 사인이 나왔습니다. 사인은 안타깝게도 질식사입니다. 질식사. 물론 두피에 외출혈이 있었어요. 근데 이건 사인은 아니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틀째 수사하는 날 옆집 아저씨가 진술을 해줬는데 아침에 내가 양치를 하는데 7시 10분에 쿵쿵쿵 3번의 소리가 났다. 내가 들은 것은 유일하다. 쿵쿵쿵.
그래서 저희가 과연 이 소리가 뭘까? 이 가족 수사라는 것이 집에 어떤 증거가 나와도 지문도 가족 지문이고 부인하면 어쩔 수 없어. 자, 그래서 유력한 용의자를 아들, 아빠를 보고 수사에 임했는데 큰아들을 데려다가 경찰서에서 조사하는데 애가 벌벌벌 떨어. 야, 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벌벌벌벌.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가 형사 아저씨 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무슨 말을 못해요. 야, 너는 알고 있었잖아. 저는 몰라요. 눈을 어디다 초점을 해서 두지를 못해. 흥분하지 말고 괜찮아. 그날 있었던 일만 얘기해 줄래? 정확하게 1분 뒤에 여러분 솔직히 사람의 악마의 눈을 본 적이 있어? 악마의 눈? 여러분 본 적 없을 거예요. 그렇게 벌벌 떠는 친구가 정확하게 1분 뒤에 야, 이 야, 네가 형사야? 증거 갖고 와. 증거 없잖아. 대한민국은 증거 채택주의야. 그 고등학교 1학년 애가 강력한 형사 앞에서 짭새 증거를 갖고 오라고 왜 나를 몰아붙여? 내가 너를 몰아붙인 건 없는데 나는 너한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만 물어봤는데 닥쳐 이씨. 수사 수도 뒤에서 보고 있던 강력 계장이 야, 이 형사 잠깐만 나와봐. 야, 장고다 이거. 제 또라이다. 사이코패스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야, 오늘 철수시켜 일단은. 이렇게 수사한대. 수사가 장기전에 돌입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한 달. 그 공무원 직장 동료 두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이 형사님, 왜요? 어떻게 오셨나요? 이거 좀 들어보세요. 뭡니까? 조그마한 농기를 들고 왔는데 울어, 이 두 분이. 왜 우세요? 왜 우세요? 들어보세요. 이게 뭡니까? 실은 저희가 너무나 답답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고 저희가 기절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에 제가 이걸 왜 듣냐고 내가 바빠 죽겠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딱 틀은 순간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제가 그 당시 녹음 내용을 그대로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야, 누구야? 두 사람 중에 누구야? 접니다. 그래? 이름 뭐야? 몇 년생이야? 년생입니다. 알았어. 딸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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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계속 들려. 야! 미친 것들이 왜 죽은 년을 놓고 야, 이 미친 것들이 나를 실험하고 들어. 꺼져, 이 개같은 들아. 우리 직원이 죽었어요. 한 달 전에 도와주세요. 나가. 이 여자는 10년 전에 죽었어. 나가. 아닙니다.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나가. 처음부터 얘기를 했어야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알았어. 다시 봐줄게. 하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어떡합니다. 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딸랑. 어우, 죽어도 왜 곱게 뭐 죽고 야, 나무와 나무 사이에 왜 이렇게 낑겨져 있어? 이게 뭐야? 그리고 이 끈끈한 액체는 도대체 뭐지? 이 끈끈한 액체가 뭐야? 딸랑딸랑딸랑딸랑. 어우, 숨 막혀 죽었네. 숨 막혀 죽었어. 뭐야 이거? 왜 아빠하고 아들이 나오냐고 이 상황에서? 자, 여기서 말한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장롱과 옆에는 화장대, 나무와 나무 사이에 우측 구석에 처박혀 있었단 말이야. 무당이 얘기했던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그 장롱과 화장대를 얘기했던 거고, 끈끈한 액체는 검은 봉지에 씌웠던 끈끈한 테이핑을 얘기했던 거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식사했다는 거, 그리고 아빠와 아들이 나타났다는 거. 그 녹취를 내가 듣고 내가 한 달간 수사했던 내용이 이 무당 입에서 나왔어. 내가 어떻게 했겠어? 난 무당 신뢰하지 않아. 나는 잠 안 자고 쫓아다니는 형사이기 때문에 무당한테 갈 시간이 없어. 타인에 의해서 이 녹취록을 들고 왔을 때는 나도 손이 벌벌 떨렸다고. 이게 뭐지? 가야겠다. 무조건 쫓아갔어. 신도들이 두 명이 와 있는데 무슨 일로 왔어요? 뵈러 왔습니다. 점사 좀 보러 왔습니다. 나가세요. 1년 기다린답니다. 1년. 그러면 어저께 왔던 그 두 분은 뭐냐 이거야. 그 두 분요, 울면서 들어와서 법사님이 들어오세요. 봐줄게 해서 봤던 분이라 이거야. 제가 3일을 기다렸어. 3일을. 그 자리에서 3일을 기다렸어. 3일을. 오자마자 내가 형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이 사람아, 왜 내가 니한테 형님이냐? 필요 없습니다. 저는 형님이니까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도와주십시오. 또 궁금한 거 하나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죽었는데 왜 10년 전에 죽었다 했습니까? 왜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 무당이 입을 닫아버리면 내가 알 길이 없어. 난 그게 궁금해서 왔다. 아, 그거? 목숨은 한 달 전에 죽을지언정 그 사람 인생은 10년 전에 다람쥐 쳇바퀴 마냥 집 회사 그거 말고는 없었어. 인생은 끝난 거였어. 형님 좀 도와주시죠.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증거가 없습니다. 가족 범죄에서 날 한참 봐. 이름이 뭐고 이 형사입니다. 30분을 얘기했어. 안 움직여. 도와주십시오.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현장으로 가! 진짜입니까? 그때 시간이 밤 10시 반. 갑시다. 현장에 갔는데 여기서부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거실에서 이걸 뭐라고 하죠? 무슨 접신을 하는데 혼을 부른다 하나? 이걸 제가 용어를 몰라서 그러는데 양팔을 들고 고개를 들고 접신을 하는데 1분 정도 막 몸을 흔들더니 눈이 뒤로 다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몸이 뒤로 가더니 화장실 뒤 스위치 캔도 있죠? 거기 가서 3번
땅 치더니 푹 넘어졌어.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소리가 이 형사 이거야. 이 장소네. 내가 아침에 옆집 아저씨가 쿵쿵 소리를 내가 못 찾았는데 무당이 이 자리에 부딪혔네라고 바로 그날 바로 찾았던 자리라고. 이 자리가. 형님 제가 이게 궁금했던 겁니다.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했더니 야 이 여자 매장했지. 어떻게 하세요? 무덤으로 가. 이 시간이에요? 그때 시간이 1시 반이었다고. 단둘이서 경기도에 있는 무덤으로 갔어. 자, 왜 매장을 했느냐? 남자 집이 엄청난 부자야. 우리는 며느리를 너무 사랑한데서 하장을 안 시키고 매장을 한 거야. 봉분을 싸고 아주 이쁘게. 새벽 2시에 그 당시에는요. 그게 2003년도 일인데 그 당시에는 휴대폰이 이렇게 밝지도 않고 옛날 구닥다리 그 아날로그 키면 요 앞에만 보이는 그런 화면이라고. 둘이 가갖고 그 시간에 불빛도 안 보여. 무덤 앞에서 또 이 돌아가신 분을 뽑아내는 거야. 혼을 막 흔들어 이렇게 3분 정도 흔들었어. 그러더니 그냥 무덤 앞에 가서 이 손으로 무덤을 막 파는 거야. 막 미친 듯이. 왜 그러시냐고. 내가 왜 그러시냐고. 법사님 형님 왜 그러시냐고. 딱 잡았다고. 야 아비규환이야. 아비규환. 죽어서도 저 안에서 울고붓고 친단 말이야. 울고불고 여자 꺼내야 돼.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나서 둘이서. 그래서 다음날 제가 이 죽은 여성분의 가족을 다 모이게 했습니다. 실은 어젯밤에 법사님을 모시고 이 무덤에 갔었는데 이런 상황이 있었다. 이 죽어서도 이 안에서 아비규환이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무덤을 파자. 꼭 파야 될 것 같아. 가족들이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한번 파봅시다. 가족들이 한 8분 정도 계셨는데 동의를 구해서 바로 다음날 무덤을 파기 시작했어요. 무덤 파는 순간 모든 형체가 드러났을 때 모든 분들이 다 뒤집어졌는데 이 매장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간에 물이 다 차버렸고 아카시아 뿌리가 간을 다 뒤엎고 있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 나쁜 놈들이 우리 며느리를 이쁘게 매장한다 해놓고 급하게 야산을 사갖고 그 아카시아 있는 나쁜 땅을 매입을 해갖고 다 벌목시키고 급하게 매장시켰던 거라고. 자, 그런데 이 무당이 그걸 어떻게 알겠냐. 아비규환이라고. 그래서 가족들 동의회에 모두 이 분을 좋은 곳으로 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끝난 것은 아니야. 이장을 시킨 날 제안을 하더라고. 이 형사 내가 마지막으로 도와줄 게 하나 있다. 이게 뭡니까? 천도제를 지내주자. 그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실은 천도제가 아니고 가족들 다 오라고 해. 그래갖고 다음 날 다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갖고 저하고 이 법사가 가족들 앞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천도제를 지낼 겁니다. 내가 나무에다가 인형을 만들어서 제가 춤을 추면서 구판을 벌일 텐데 만약에 범인이 이 인형을 잡았을 때 날뛴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번 보여드리겠다 이거야. 그래서 꼭 사이하고 아들을 데리고 와라. 해갖고 서울 인근 산으로 갔습니다. 천도제가 열리는 날 이 나쁜 가 지 아들은 안 데리고 왔어. 혼자 왔어. 그래서 구판이 벌어지고 시작했는데 아빠, 엄마, 삼촌, 조카들 모든 사람들이 잡았을 때 이 인형이 한 번도 날뛴 적이 없어. 마지막 남은 사람은 남편이야. 남편이 마지막에 이 나무를 딱 잡는 순간 제자리에서 50cm 진짜 펄쩍펄쩍 뛰면서 눈이 뒤로 다 뒤집어졌어. 3분 이상을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무당 춤 사이가 끝난 순간 펄썩 주저앉았는데 정녕 본인은 자기가 널뛴지를 몰라. 이걸 모든 광경을 가족들이 다 보았고 나 역시 옆에서 지켜봤어. 그래서 모든 구판을 끝나고 산에 내려왔는데 그 죽은 여성의 남동생분이 급하게 나한테 와. 이 형사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일입니까? 산에서 내려오면서 매형 진짜 범인 잡혀야 되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이 나쁜 가 던진 말 한마디가 그냥 꽂혀버려. 하늘나라에 있는 걔가 과연 그걸 원할까? 아들이죠. 아들을 범죄자로 넣기 싫다는 얘기죠. 이 사건은 아직까지 미제고 서울청 미제 전문 전담팀에서 사건을 맡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가 이 사건을 오늘 처음 또 오픈하는데요. 대한민국 어떤 방송에도 이 내용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나게 해제됐던 사건인데 모든 언론사의 기사가 다 내려갔습니다. 뭐겠습니까? 돈의 힘입니다. 돈의 힘. 기회가 더 된다면 이 범인들이 잡혀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은데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비밀리에 진행을 하고 있고 또 진행이 되고 있고 근데 이게 신증이나 그 영실에 실려서 이 사람이 살아생전하는 모습과 그 모든 걸 표현해 준다고 한들 저 아이가 범인이라고 손으로 가리킨다고 한들 우리나라는 또 증거가 있어야 송치가 되고 증거 불충분이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러다가 시간은 계속하고 공소시효가 다 되고 그러면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자리에서 신령님께 빌어서 이 아이가 살아생전
살아생전에 그 죗값을 다 못 치르게 된다 하더라도 이 아이도 언젠간 수명을 다할 테니까 그 천수가 다 되었을 때 신의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산 사람들은 그 고통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는 없겠지만 나한테 그 짐은 내려놓고 남은 여생을 좀 안정적이게 살았으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 형사님의 사연도 들어보니까 범인은 누군지 이미 심증이랑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다 지목이 되어 있지만 현상계에서 드러나는 걸 찾기가 또 힘든지라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형사님이 이런 다리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가 참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분들 가족분한테 진짜 죄송하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못 잡은 사건, 이 사건이에요. 기소를 못 붙인 사건인데. 그러니까 형사들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가슴에 자기가 검거하지 못한 사건은 가슴에 안고 가라고 있는데 늘 생각나죠. 늘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래도 지금 후배들이 열심히 수사하고 있다니까 그래도 기대해봐야겠죠. 실종 같은 경우에는 집 나간 그리고 몇 년간 연락이 되지 않은 이런 분들을 이제 여쭤보러 오시는 부모님 때가 좀 많았어요. 연락이 안 된다. 근데 실종을 걸지 못하는 사연이 있었어요. 경찰이 신고를 할 수 없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아이가 범죄 연루가 돼 있다는 걸 어머니가 아는 경우라든지. 그래서 지금 어떠한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건 알지만 그래서 이 아이를 실종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에서 이제 연행이 가고 구금이 돼야 되고 그러한 징역살이를 해야 하니까 그냥 내 아이가 살아있는지만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신령님을 청배해가지고 그 아이를 들여다보니 살아있는 아이로 나오지 않는 거죠. 심지어 이 아이가 이 세상을 뜬 지 2년이란 시간이 벌써 지난 후였고 뭐라 얘기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어머니는 내 새끼가 살아있을 거다. 해외에 있을 거다. 신고를 하자니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징역이 오래 가 있어야 하니까 그러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는 제가 못 해드렸고 어머니 시간 되실 때마다 초하루가 됐던 언제가 됐던 신당에 자주 방문을 하세요. 왜냐? 2년 3년 안으로 집안에 곡성 소리가 2번은 나야 되는 가중입니다. 지금 2년이란 세월이 흘렀고 앞으로 1년이란 시간이 남았는데 이 안에 또 누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로만 말씀을 해드리고 초하루 때마다 와서 이제 조금씩 어머니가 정말 경악하시지 않게 조금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 이렇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도 솔직히 진행 중인 일이거든요. 전부 다 말씀은 못 드렸어요. 이 아이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여자를 이제 생을 하고 감금했던 경우인데 떳떳했어요, 그 아이는. 그리고 이제 점집에 왔어도 그런 얘기들을 하지 않죠. 그냥 앞으로 내 인생 뭐 직장 이런 거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왔는데 당한 그 피해자가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에 대한 혼이 이 아이와 함께 있었고 너무 화가 나는데 이야기를 해줄 수는 없었어요. 그 역시도. 그렇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없었거든요. 내가 그대는 살아생전에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살았다. 사람마다 뭐 살다 보면 그런 뭐 남의 마음에 뭐 상처를 주거나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사이코패스라고 하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그 중간 어딘가? 그러한 사람들도 왔었고 이제 나머지 그런 얘기들은 방송에 나가면 안 될 얘기들? 연쇄 살인범에 관해서 온 사람, 피해자의 가족.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피해자의 가족이 왔을 때 또렷하게 보이는 인상과 이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 안매장이 되어 있는지. 근데 이 집안은 너무나도 절실한 기독교였어요. 근데 하다 안 되니까 경찰 쪽에서는 수사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문 끝에 이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뉴스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살해범이. 그 사람의 연행될 때 그 뒷모습에서 영가들이 이 사람이 죽인 영가들이 타고 있죠. 그래서 정말 지옥 가라 너는. 방송이나 이렇게 외부 미디어에 공개되지 않게끔 뒤에서 돕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피해자를 위해서도 그렇고 가해자가 정말 법의 심판을 받도록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나 세상 진짜 무서울 거 없거든. 난 배는 게 없어. 진짜야. 세상 나 시체 한 400구 이상 봤는데 나 망지고 난 냄새 난다 생각 한 번도 없고 나 껴안고 살아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무덤집에 갔는데 야 저승사자가 휙 지나가는 거야. 근데 그 왜 간 줄 알아요? 왜요? 내 지금 머리가 다 섰거든. 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이 딸이 나한테 도와달라고 왔어. 이 엄마가 억울하게 죽었는데 경찰은 그 사건을 그냥 나이 많아서 넘어져서 죽었다 했는데 이 딸은 아닌 것 같아. 좀 도와달래서 내가 현장을 보고 범인을 찾아서 진짜로. 근데 나한테 온 이유는 엄마가 꿈에 나타났는데 무당 법당에서 졸다가 고개를 딱 들었는데 저승사자가 단성 제사상 위에서 자기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고개를 돌리면 자기가 돌아갈까 이렇게 저쪽으로 아줌마 아저씨가 있었던 거야. 오늘 아저씨가 잡아준 두 사람이 이 사람이라 이거야.
그 꿈을 두 번 꿔서 날 찾아온 거야. 형사님 제발 현장 한번 봐달라고. 근데 내가 현장 범인 잡고 같이 가져서 무던 집에 갔는데 법당문을 딱 여는데 휙 지나가는 거야. 저게 뭐야? 했더니 형사님 보셨어요? 이 자기가 본 저승사자 그 진짜야? 도포에 이 사람 휙 지나 검은색 남자야.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내 눈에 보인 거야. 형사님 보셨어요? 이런 거야. 오! 저분이에요. 저승사자. 있는 그렇게 생겼어요. 진짜 다 쓰고 남자인데 얼굴이 좀 갸름하고 근데 이 형체가 휘지한데 모자가 보이잖아. 이게 이렇게 모자가. 근데 깜짝 놀랐지. 그러니까 이 딸이 더 놀랬어. 돈이 없어서 시체를 무당집 뒷뜰에 맡겼어. 돈이 없어서 장례비용이 없어서 병원에서 쫓겨났어. 어떻게? 잘 사고 있을 거예요. 제가 범인 잡아줬으니까 잘 사고 있을 겁니다. 일단 귀신은 사람에게 다 안 좋고요. 왜냐면은 귀신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음하죠, 굉장히. 그래서 그러한 기운이 사람 몸에 오게 되면은 병이 오기도 하고 심신미약, 피폐 별로 좋은 기운들은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좀 경계해야 한다. 사람의 성향마다 다르긴 하지만 정말로 한이 많은 귀신들이에요. 내가 죽을 때가 아닌데 누군가에 의해 살해를 당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이제 내 새끼들이랑 맛있는 거 먹어가지고 치킨 사들고 가다가 갑자기 뺑소니를 당했는데 범인이 안 잡혔다든지 근데 내 가족들은 허건날 울고 이렇게 원한 한이 많고 이승의 천수를 다 못 누린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은 천도제를 지내주지 않는 이상은 대체적으로 저승이나 조상 땅으로 올라가기가 힘드세요. 근데 그런 걸 모르다 보니까 산 사람은 여전히 힘들어하고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이 돌아가신 분은 미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마지막에 이 아이가 죽었을 때, 이 망제가 죽었을 때 그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원망, 분노, 나를 죽인 사람에 대한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혼이라는 거는 그 자리에서 죽고 뜰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빙의가 되죠. 가만두지 않겠죠. 역지사지로 생각해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앞으로 꽃 같은 인생을 살아야 돼 했는데 갑자기 내가 억울한 죽임을 당했는데 내가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가족들한테 가니까 맨날 울고 내가 옆에 있으니까 가족들이 아파. 그럼 누구한테 갈 것 같아요? 나를 죽인 사람. 그래서 꿈자리도 엉망이야, 하는 일들도 엉망이야, 꿈에 시날리고 그렇게 돌아가신 망제나 귀신들이 사람에게 침투가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사람의 감정과 감각에 무감각한 인간들에게는 귀신이 가더라도 크게 뭘 하기가 힘들어요. 실려가지고 함께 있다가 이 아이의 운기, 기운이 약해졌을 때 어디다 갖다 꼬라박는다든지 사고가 일어난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서는 악한 기운이 계속 남아있으니까 사람을 죽일 때도 큰 죄책감 없고 더해지는 거죠. 그러한 부정한 기운들이. 그래서 나는 한을 가지고 돌아가신 분들이 제일 무섭다. 수살기도 무섭고 너무 무서운 귀신들은 세상에 많지만 한이 있는 귀신들은 해코지를 한다. 근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이 점점 사라지거든요. 근데 그 하나의 기억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매여 있으면 되는데 내가 누군지, 여기 왜 있는지. 근데 내 안에서 분노는 계속 올라오고. 그럼 그때는 이제 대상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정말 답이 없죠. 그걸 보고 악귀라고 하죠. 그래서 악귀에 빙의돼 있을 때는 정말 답이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옳은 선생님을 찾아서 우리는 악기는 퇴기를 할 때 소천을 시키진 않아요. 봉인을 하거든요. 어디로 튈지 모르고 튀었을 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귀신을 가둘 수 있는 봉인 해가지고 하여튼 어디에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기가 할머니, 할아버지 그늘 아래서 뭔가 좀 다듬어졌을 땐 귀신 사냥을 갈 때도 크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그 어두운 기운이 많이 사라지고 이 아이가 괜찮아졌다. 그럼 이제 가서 심판을 받게 하죠. 사대를 멸하게 한 귀신이었는데 그 귀신은 봉인이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원한을 내려놓질 못해서 거기에 봉인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 봉인이 깨지면 이제 또 잡으러 가야 되겠죠. 근데 아직까지 봉인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신어머니가 퇴기를 정말 잘하세요. 그럼요. 사령도 있었고요. 어린아이도 있었고 우리 옛날 보면 의대가 이런 현대화되어 있지 않고 그 어린애들 해진 그런 옷에 연분홍색 치마에 집신에 댕기머리에 막 그런 머리 있잖아요. 따은 머리. 그런 머리를 한 7살 빼기 여자애. 그 아이도 묶여 있거든요. 근데 신어머니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제가 실종자 가출인 찾아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오늘도 어저께까지 실종자 찾다가 왔어요. 물론 피디님이 내일 올 수 있습니까? 해서 무조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왔고 마찬가지로 한 달 전에 지방에서 실종자 찾고 있었는데 지인이 연락이 왔어요. 지금 자기 아는 분이 휴대폰이 꺼져 있고 직장을 3일 동안 출근 안 하고 있다. 가출인 신고를 해놓은 상태인데 너무 궁금하다. 그걸 전화로 듣고
이게 생과 사의 갈림길에 있다. 현장에 밤늦게 새벽에 도착해서 지인들, 가족들, 물론 경찰들도 몇 명 와 있더라고. 얘기를 듣고 탐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벌써 나는 이미 사망했다 생각하고 시작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하면서도 이분이 살아있었으면 너무나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휴대폰이 일단 꺼져 있다는 거. 대문을 열고 들어가서 수색하는 과정에서 뭐랄까요. 그거 제만 느끼는 시체를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그 집 문을 열고 주변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닫혀있는 문을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안타깝게 사망한 고인을 발견했거든요. 그래서 그 사망한 사람을 보고 마침 뒤따라도 우리 촬영팀들은 다 기절해버렸어요. 그런 모습을 처음 봤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망자를 발견하고 일단 그 가족분한테 어떻게 이것을 알려드려야 될까. 상처가 너무나 클 텐데. 그래서 최근에 그런 안타까운 사건, 너무 속상했던 최근의 일화가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정말 100%, 1000%, 1000%, 100% 정말 보여요. 그 사람의 눈만 봐도 보여요. 제일 먼저 사람 대 사람이 마주할 때 눈을 보잖아요. 이렇게 눈의 살기가 일반인이 봐도 할 정도의 그 살기? 그냥 눈이 이렇게 쌍꺼풀이었고 매섭고 그게 아니고 눈동자 안에서 도는 살기. 이 사람의 살기가 뛸 때도 알고 정말 3년 안에 조심을 하지 않으면 위험한데 근데 말을 해줘도 한 번에 우게 묻지마 살인이 되는 거고 그런 경우? 근데 말릴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 손을 대지 않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무당이라 그래가지고 보여지는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살 수는 없거든요. 신에서 허락을 해 주셔야만 여기까지 손을 대주는데 이제 어르신들이 손을 떼거라.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사람의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이 아이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모든 말들을 다 해주되 이 아이를 데리고 굿당으로 끌고 가지고 그 기운을 다 쳐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너가 3년만 욱하지 말고 살아라. 남은 여생 이 아이가 철장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부터는 정말인지 살인에 눈을 떠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닐 텐데 안 된다. 근데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혹시라도 이게 청기누설처럼 돼 있는 말들을 이 아이한테 해줌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빨리 눈을 뜨면 어떡하나. 지금은 자기의 그런 본성, 본능을 모르고 사는 애가 근데 이제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야, 너 이거 똑바로 하라 했지? 이랬을 때 네, 죄송합니다 하던 사람이 똑바로 하라 했지 이랬을 때 눈이 탁 돌아가지고 그런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런 변수마저 다 막아줄 수는 없거든요. 그랬으면 우리나라가 너무 맑고 깨끗한 세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선과 악은 공존해야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셨어요, 할머니가. 그래서 무녀는 젖만 봐서는 안 된다. 심리, 사람의 분석, 사람을 돕고 살리는 모든 일을 다 공부해라. 그래서 그때부터 저희 신어머니가 영신 공부와 그 외 퇴기, 굿, 점사, 주술, 천문, 천묵, 주무 그 모든 공부를 포함해서 사람에 대한 공부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레이키나 싱잉볼이나 점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좀 어루만져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병행하는 이유였어요. 야, 신문지 내놔. 눈빛 봐라, 도박질. 야, 신문지 내놔. 당신 뭐야? 생겼네, 내놔. 그게 카메라에 다 찍히는 거야. 당연히 찍히죠. 보안요원들이 10명이 저를 에워쌉니다. 보안요원들이. 너 뭐야? 떠올 거 아니야. 어깨를 딱 접는 거야. 당신 뭐야? 안녕하세요. 심리학자 차이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차이언입니다. 결혼정보회사도 운영을 최근에 하고 있어서 이 심리학을 활용을 해서 또 좋은 분들 만나게 해드리는 그런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법인 로앤모어 대표 이지훈 변호사이고요. 유튜브는 아는 변호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권의 책을 쓴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범죄 사건 분석 또는 현재 우리 실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 다루는 콘텐츠 깡쩔중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기억에 남는 사건, 되게 여러 사건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혹시 있으세요? 제가 사실 살인범이 제일 나빠요. 진짜 사람을 해하니까. 근데 중에 미성년자 제가 정말 화가 나는 사건이거든요. 자, 어떤 사건이냐면 범인이 아주 치밀합니다. 미성년자 3명을 하고 피해 금액만 22억. 이 친구가 뭐냐면 연예인을 시켜주겠다. KBS, MBC, SBS 모든 방송에 출연시켰다. 주연 지원으로 해갖고 자기의 손아귀에 낳는 거죠. 유명 연예인들 그다음 같이 찍은 사진들 다 도배하고 자기는 유명한 매니저다. 그래갖고 학생들을 모집합니다. 밤에 불러요. 마사지까지 시켜. 유사 성행위죠. 중학교 2학년, 중3 이런 애들이 그 치욕감과 그 모멸감은 상상이 안 가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왔었는데 혹시 부모님이 아시냐? 그러니까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자, 좋다. 그럼 이 아저씨가 부모님을 오시라고 해갖고 의논하고 난 뒤에 이걸 법적 조치를 취하자 해서 제가 조사를 받고 바로 딱 3줄 썼어요. 3줄. 피해 사실, 피의자 누구? 왜? 도망가니까. 그래서 바로 덮쳤어요. 집, 회사.
벌써 튀었습니다. 휴대폰은 사무실에 있고 차도 그대로 놔두고. 근데 이 도망자가 돈도 있고 또 벌써 수법도 기가 막히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수사에 돌입했는데요. 저희가 수사할 때 가장 중점을 넣은 것이 저기 휴대폰입니다. 휴대폰 통화내요. 그다음에 금융. 금융은 뭐냐면 이 친구가 평상시에 돈을 어디서 인출했는지, 생활 반경이 어떻게 되는지. 휴대폰은 1년간 이 친구하고 발신, 수신, 통화 내역을 싹 다 뽑습니다. 그래갖고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들, 가장 많이 통화한 사람 뽑습니다. 왜? 이 친구가 도주할 때 누구한테 휴대폰을 받아서 튀기 때문에 어떤 수사를 했는데도 나온 단서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지인 전부 다 없어요. 딱 3일 했는데 딱 수사가 멈춰버려요. 그래서 제가 막 급하게 하기보다는 눈을 좀 감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누가 이 도망자에게 휴대폰을 만들어줬을까? 답을 얻죠. 초등학교 친구를 찾자 해갖고 이 친구 초등학교 좋은 데 가서 420명을 싹 뽑습니다. 제가 뭘 뽑느냐, 최근에 전화번호 개통한 번호가 있는지 한 명이 딱 나왔어요. 8일 전에 휴대폰 하나 개통을 했더라고요. 이놈은 이 학생들의 피해 사실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고소를 할 줄 알고 미리 준비를 했던 거야. 8일 전에. 우리는 발생 4일 뒤에 이 사실을 알았는데 휴대폰을 만든 친구를 제가 민수라고 할게요. 민수한테 안 알립니다. 이 사실을. 그래서 휴대폰 위치 추적기를 켜보니까 이 친구가 어디가 있느냐, 강원랜드 카지노. 딱 걸린 거죠. 레이더에. 왜? 돈도 있겠다, 도망가겠다, 도박하구나, 이놈 잡자. 넌 죽었다. 위치 추적을 뜨니까 강원랜드에서 3일 동안 기죽에 딱 잡혀요. 기죽에. 자, 근데 요즘은 기죽이 너무 좋아서 휴대폰 위치하면 번지까지 다 나와요. 근데 옛날에는 기죽을 신청을 하면 알파, 베타, 감마에서 휴대폰을 들고 가야지만 좁혀져요. 이렇게. 이걸 잡자. 오늘 가서 잡자. 우리 형사들이 가서 잡을 때는 거의 거기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투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당시 4명이 갔습니다. 4명이. 가자마자 제가 놀란 사실은 도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때 그 전광판에 찍힌 인원수가 제 기억으로는 9,800명 이상. 1만 명이 도박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이놈을 잡아야 되는데 도박하는 사람들 미쳐갖고 눈빛이 다 똑같아요. 다 옷이 시커매. 시커매. 도박이 쪄들어갖고. 그래서 일단은 찾아보자 해갖고 거의 우리 직원 4명이 30시간 하루 반나절을 뒤졌는데 못 찾았어요. 결국은 못 찾았어요. 왜? 근데 이 친구가 우리 보통 그 입장할 때는 주민등록번호를 내고 얼굴이 다 스캔이 됩니다. 들어갈 때 남의 주민등록번호 더 걸 수도 있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찾아보자 해서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사실. 나이 드시는 형님께서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위치는 안 움직일 그대로 있으니까 분명히 있다.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놈이 워낙 치밀하다 보니까 휴대폰을 놔두고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다른 곳을 벗어나지 않겠나. 근데 그런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멍청한 거야. 왜? 우리는 있으면 그걸 기계만 믿으면 돼요. 그건 처음 문제고 기계가 움직이면 또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찾자 해갖고 이틀 만에 이제 너무 지치다 보니까 나이 드신 형님께서 부탁을 했어요. 실은 프론트에 가서 실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방을 줄 수 있느냐. 뭐 한 6만 원, 10만 원 방을 주거든요. 방이 없다는 거야. 아니 돈을 주고 방을 구하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하니까 도박하는 사람이 우선이래. 뭐 쿠폰, 뭐 콤포 그걸 제시하라 이거예요. 없죠 당연히. 그 주민번호를 넣으니까 도박한 내 1억이 있으면 방을 주겠다 이거예요. 왜? 도박 오는 사람을 간주하고 편의를 제공하겠다 이거지. 근데 우리는 4명 중에 도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온 적이 없어. 그리고 형님이 이 호텔이라는 것이 우리가 좀 쉬려고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럼 오늘부터 도박하면 되는 거 아니냐니까 아니다 이게. 도박한 사람이 우선이다. 내가 옆에서 지켜봤어요. 야, 저 인포 분이 너무 말을 심하게 하시는데 제가 갔어요. 형님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책임자 좀 오시라고 여성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실은 이마점에서 우리가 돈을 지불할 테니까 좀 쉬고 싶다 했더니 무슨 소리냐고 더 강하게 그분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제가 철중이 아닙니까? 철중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봅니다. 도박하는 사람들을 면밀히 봅니다. 야, 신분증 내놔. 야, 너 봐봐. 눈빛 봐라. 도박쟁이. 야, 신분증 내놔. 당신 뭐야? 생겼네 내놔. 딱 그러거든요. 깜짝 놀라지. 신분증 내놔. 당연히 아니죠. 비슷한 놈 그건 내가 강하게 표현하는 거고 그게 카메라에 다 찍히는 거야. 당연히 찍히죠. 보안요원들이 10명이 저를 에워쌉니다. 보안요원들이. 너 뭐야? 떠올 거 아니야. 어깨를 딱 접는 거야. 당신 뭐야? 야, 나 형사야. 내가 범인 잡으러 왔는데 내가 니네한테 허락받고 해야 돼. 내가 보안요원들한테 허락받고 내가 도둑놈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책임자가 왔어요. 사실 일만점에서 왔는데 너무 힘들다. 힘드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반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나는 도둑놈을 잡고 가는 이유밖에 없다. 하니까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네가 한 행위에 대해서 잘못했다. 최대한 협조하겠다. 그 협조가 뭐냐면 보안 요원들이 이제부터 이 몸을 잡아주겠다고 매 눈으로 다 자기가 돌아다닌 거야. 12명이. 그러면 눈만 24개 아닙니까? 우리 형사들 4개. 우리는 좀 쉬어도 돼요. 그래갖고 그분들이 협조 아래 3일을 뒤졌어. 그전에는 도박하는 사람만 지켜보다가 이제는 이 사람들도 재밌어. 범을 잡아야 되니까 도와주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5일 동안 없었다는 거 매장에. 모든 호텔 층수에도 없었고 민박집에 전부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놈이 어디 있었을까요? 핸드폰은 그대로 있고. 네.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놈이 차에 있을 거다, 주차장에. 그래서 읍내에 날아갈 때는 전화번호를 놔두고 내려가서 밥 먹고 씻고 와서 밤에 차에서 잘 것이다. 차도 다 뒤졌어요, 저희가. 근데 차 주차장에도 이놈이 없었어.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우리 직원들이 모두 포기를 합니다. 왜 포기를 하느냐? 우리 강력반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을 서요. 서울 올라가서 당직을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나이 드신 우리 데스크 형님이 일단 올라갔다가 당직 쓰고 내려오자. 그러면 사실 내려오기가 다시 힘든 게 지방 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형님들 올라가십시오. 나는 이놈을 잡아서 올라가겠습니다. 오늘 분명히 이놈을 잡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라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야 너무 힘든데 가야 될까? 그래갖고 제가 이때부터 촉을 발동합니다. 어떻게 촉을 발동하느냐? 이놈을 불러내야 돼요. 기가 막힌 수법으로. 제가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민수한테 전화합니다. 민수한테. 마지막 방법 민수한테. 밤 10시에 전화를 했어요. 야 민수 나 형사인데 너 뭐하냐? 아저씨 왜 형사가 밤늦게 전화해서 반말하고 찌꺼리며 하고 대들죠. 당연히 닥쳐. 바로 나갑니다. 이런 친구한테 민수 씨 혹시 뭐 휴대폰 만들어줘서 하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제가 있는 거 드러날게요. 야 민수 너 한 번만 또 휴대폰 만들어도 공범이야. 난리 쳐 제가. 근데 옆에 있던 부인이 듣고 당신 뭔데 이 시간에 형사가 전화해. 옆에 부인 계신가 바꿔봐. 부인한테 부인 되십니까? 실은 우리 민수 씨가 친구 누구한테 휴대폰을 만든 이 친구가 미성년자 범이다. 그런데 어찌 보면 민수 씨도 공범이 될 확률도 있다. 절대 안 되죠. 이 여성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개싸움이 납니다. 부부싸움. 전화상에 들 거 아니야. 네가 뭔데 그 미성년자 휴대폰 난리 칠 거 아니에요. 형사님 전부 다 협조하겠습니다. 부인이 민수 받고 너 잘 들어. 너 이제부터 이 아저씨가 하는 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 친구한테 전달해. 이 친구가 도망간 지 보통 그때 한 10일째 됐거든요. 이 친구가 외롭습니다. 일단 말 상대도 없고 그다음 두 번째 이 친구가 여성을 좋아했어요. 또 하나 이 친구가 한국에 돈이 20억이 있다 보니까 외국으로 밀양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세 개를 제가 고려해서 민수한테 던져요. 뭘로 잡았느냐? 참소라 하나로 잡았습니다. 참소라. 야 민수야 너 전화해갖고 참소라가 우리 집에 2kg 넘게 있는데 너희 아버지 주소를 대라. 그럼 내가 지금 보내주겠다면 얘 범인 철수를 범인을 뭐라 부를까? 양아치 철수. 철수가 너무 많고. 철수 좋아요. 철수가 너무 많이 쓰는데 철수. 미강이 미성년자 미강이. 그래서 미강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민수가 전화를 해갖고 야 지금 울릉도 수심 300m에서 참소라가 왔는데 너무 귀하다. 내가 너희 집 아버지한테 보내겠다니까. 미강이가 야 그걸 누가 먹어 끊어갖고 딱 끊는 거야. 끊으랬어. 전화가 다시 와요. 왜? 야 근데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렇게 500만 원씩 해? 너한테 왜 이렇게 귀한 참소라가 있어? 야야 먹지 마. 됐어. 끊어. 얼마? 야 잠깐만 그거 어디서 났어? 실은 내 친구가 강릉에서 손주인데 그 홍콩에서 왔다. 근데 이 친구가 홍콩에서 여자친구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나보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분이 있어서 못 간다. 그래서 내가 안 가니까 이 친구가 보내온 거다. 야 너 친구가 뭔데 이렇게 잘났어? 그 친구가 왜 손주고 손주 아들이고 돈이 많은지 궁금한 겁니다. 얘가 아버지가 홍콩서 선박업을 운영 중인데 최근에 3조를 투입해서 마카오에서 카지노 호텔을 인수한 아들이다. 얘가 사장이다. 자, 근데 너한테 왜 이렇게 큰 부자가 있느냐? 여기서 뭘로 날렸느냐? 군대 있을 때 트럭이 추락해서 3명이 사망했는데 내가 마지막으로 건진 친구가 이 부자 친구다. 그래서 나는 얘가 나한테는 생명의 어린이다. 뻥을 깔아. 관심을 얻는 거죠. 아유, 너 가 대시. 가서 좀 놀아. 미강이가 아니 내가 초면에 어떻게 거기 가서 놀아? 실례지. 야 추워 가지 마. 야 내가 신경 써서 너한테 가라 했는데 너는 왜 그딴 짓거리 하냐. 끊어. 무조건 끊는 거야. 왜? 사람은 똥줄 타야 되거든요. 전화 딱 왔어. 야 가는 것이 실례가 아닐까 그런 생각 드는데 내가 생명이 어린데 내 말 한마디면 그 친구는 무조건 받아줘. 네가 한번 전화해봐 편하게 했는데 진짜 전화가 왔어. 내 이 번호로. 편하게 오시라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 미강이 가 인천에 있대. 인천에 강원에도 있으면서 인천에 있답니다. 그러시면 편하게 택시 타고 오세요. 오셔갖고 택시비 한 3-40만 원 나온 것 같은데 제가 부담했던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내 친구 민수 너무나 좋은 친구고 그 친구 봐서 편하게 오세요. 얘가 이제 혼란이 오는 거죠. 오고 싶어서 출발한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출발했습니다. 10시 한 30분경 12시 출발했어요. 제가 10분 뒤에 전화를 했어요. 수도 똥줄 너 타게 해야 되니까. 왜? 출발했는데 왜 그러냐고. 우리 같이 온 일행들이 지금 술을 많이 먹었다. 그러지 마시고 강원랜드 가서 게임 좀 하고 놀아라. 제가 잠깐만 그 프론트 연락을 잠깐만 끊어봐. 딱 그래요. 똥줄 또 태워야 되니까 이분에 전화를 합니다. 아 내가 지금 프론트 연락을 했는데 그 스위트룸 있고 칩을 500만 원 내려놓을 테니까 게임을 하고 있더라. 그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 여자친구들이 너무 술에 취해서 너무 힘들다. 아침 6시에 강원랜드로 올라가겠다. 지금 내 비서도 원래 보낼 테니까 강원랜드에서 게임을 하고 놀고 있어. 돈은 신경 쓰지 마라. 왜?
엄청난 마카오에서 3조짜리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장 아들이잖아. 내가 회장이잖아. 그리고 내 비서를 올려 보낼 테니까 비서 만나서 얘기를 나누라고. 정확하게 2시간 있다가 오는 거예요. 매장으로. 설마 안 올 줄 알았어. 진짜 안 올 줄 알았어. 걸어오는 거예요. 오는데 좋아갖고 표정이 좋아갖고 난리 났어. 도박도 하지, 잠도 스위트룸이지, 난리 난 거야. 근데 마침내 이 미강이가 내 옆에 앉은 거야. 커피숍이다 보니까 내 옆에 앉았어. 야, 너 반갑다. 이러니까. 야, 미강아, 반가워? 이러니까. 저 미강이 아닌데요. 왜 그러세요? 저 아니에요. 저 철수예요. 이래. 미강이 같은데 미강이 아닌가? 이랬더니 철수인데 딱 그런 거야. 야, 미성년자 미강이 개놈 눈 깔아. 미친 눈 깔아. 안 깔아. 막 소리 막 나라고 진짜로. 어떻게 보면 저승사자예요, 제가. 나는 진짜 내 심정은 강원랜드 디스타를 데리고 가고 싶어. 진짜로.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왜? 보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수갑을 채우고 보승줄로 온몸을 다 감아버렸어요. 보승줄로. 요 어깨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보안요원들이 많이 고생해줬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이 나쁜 놈을 잡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고 이놈한테 창피도 줘야 되고 그래갖고 순회 공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참소라 하나로 미성년자 범을 검거했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도 어느 정도 수법? 제가 머리가 좋은가요? 아니면 함정수사. 함정수사요? 함정수사 아니죠. 덫을 넣은 건 아니죠. 유인한 거죠. 유인한 거죠. 궁금한 게 이 사람이 진짜 엔터테인먼트 회사 대표였을까? 대표예요. 실제로? 네, 실제로. 그래서 그때 관계된 연예인도 다 불렀어요. 제가 조사 다 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요즘도 그런 양아치가 없겠죠. 근데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 미성년자 이 동심을 파괴한 장본인인데요. 혹시나 세월이 많이 변했는데 혹시나 우리 그 젊은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뭐 연예인 시키려고 하면 검증된 업체에서 두들겨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함정수사는 아니네요. 유인이죠. 유인하니까 함정수사는 아니죠. 참소라로 잡은 성범. 그래도 그 학생들이 참 용기 내서 왔네요. 어린 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보통 이런 조사할 때 상세하게 묻거든요. 질문을 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경을 붙여준다 하니까 그 어린 학생이 내뱉은 말이 있어요. 아저씨 그 죽이고 싶어요. 여경 언니 필요 없답니다. 그냥 해달랍니다. 묻는 질문에 다 진술할 테니까 그냥 해달랍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죠. 용감하죠. 그렇게 해서 검거한 사례입니다. 제구매가 훌륭가 차에 있어서 차에. 야, 이게 동선이 안 맞은 거예요. 동선이. 워낙 주차장이 넓다 보니까 갔을 때가 아니에요. 주차장에. 그때는 얘가 읍내 사북시에 내려가서 씻고 밥을 먹었고 밤에는 와서 잠을 잤고 차에 계속 잤습니다. 밤마다. 훌륭하죠. 노력을 해야 돼. 범죄를 하려면. 그렇죠. 노력을. 그 그런데 정도 이건 노력을 해야 범죄자도 싹 다 잡힌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올해 17년 차 변호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건이 있죠. 뭐 이혼도 있지만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아무래도 첫 번째 사건이에요. 그때 제가 육군본부, 저 이제 군 법무관이었기 때문에 육군본부에서 중위 계급장을 달고 법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는데 인근 사단에서, 이름은 사단이지만 거의 군단급이란 말이에요. 후방 사단의 인접부대에서 형사 재판이 있으면, 군사 재판이죠. 군사 재판이 열리면은 국선 변호사가 붙죠. 근데 사건이 너무 많아서 국선 변호사가 이걸 다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지원을 나간 거죠. 국선 변호 장교라는 명칭으로 가서 이제 사건을 하는데 첫 사건이 하필이면은 구속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은 운전병이었어요. 구속이 됐다는 건 굉장히 중요 사건이거든요.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구속이 됐는데 저는 처음으로 군사 재판이라는 형사 사건을 처음 이제 맡게 된 거죠. 연륜은 없지만 이 열정 있잖아요. 열정과 패기로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이제 제가 잘 해보겠다. 이 친구를 구치소에 가서 접견하고 이야기 듣고, 근데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친구를 보는데 포승줄에 묶여서 와요. 너무 감정이입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이 친구를 어떻게 빼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저기 막 물어보면서 제명이 뭐였냐면은 특가법 도주였어요. 도주 차량. 이제 카고라고 해서 좀 규모가 있는 그런 트럭을 몰고 가는 운전병이었고 선탑자가 있었어요. 근데 길을 가는데 부대가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죠. 근데 갑자기 어떤 행인이, 젊은 남자 행인이 군용 트럭을 세운 거예요. 앞에서 길을 막고. 그러니까 시골길이니까 뭐 이렇게 했는지 해서 차를 세웠어. 그리고 옆에 와가지고 선탑자한테 뭘 물어봤을 것 같으세요? 긴급하게 차를 세운 거예요. 시간은 어떻게 돼요? 대낮이었고요. 길에는 이제 아무도 없었고 부대는 이제 앞이 있고 한적한 도로였는데 그 행인이 차로 세우더니, 군용 트럭을 세우더니 한다는 말이,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오, 미쳤나 봐. 잘 담배 피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라이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 수행 중이잖아요. 공무 집행 중인 차를 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군에 대한 굉장히 낮아요, 인식. 경찰한테 차마 그렇게 못했을 거야. 아니, 경찰서 어떻게 그러죠? 경찰도 차 세우고 라이터 달라고요? 그렇죠. 하죠. 아, 그래요? 하죠. 왜 안 해요? 군대를 너무 우습게 봐요. 그래서 그거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위험한. 근데 차를 세우고 라이터를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있어도 안 주겠지. 주고 싶겠어요? 실랑이가 좀 있었어. 그 상황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진행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트럭이니까 뒤쪽 바퀴에 치였나 봐요. 그 사람 주장이에요. 내가
다쳤다. 그래가지고 내가 병원을 갔다. 억울하네. 완전히 억울하네. 상해 한 3주인가 4주인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것 때문에. 나중에 고소가 들어온 거고. 그래서 운전병이 운전을 했잖아요. 업무상 과실치상인데 도주했다. 내가 다쳤는데 나를 구하지 않고 도주했다. 그래서 특가법 도주 차량이 된 거예요. 이거는 특가법 도주 차량은요. 범죄가 법정형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센 거예요. 1년 이상 유기징역.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는 거였는데 이제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이제 도주가 아니어야 돼. 무조건. 제명을 바꿔야 돼요. 도주 차량으로 가면은 이거는 당연히 실형 나올 거야. 도주 차량에서 제명을 바꾸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호 조치가 필요했냐? 그거랑 그다음에 도주의 의사가 있었냐? 도주의 고의가 있었냐? 이 두 개 중에 하나라도 빼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를 봤죠. 구호 조치가 필요했냐? 그럼 얘가 정말 다쳤냐? 따졌는데 일단은 진단서는 있어요. 제가 이 친구를 증인으로 불렀어요. 사실 국선 변호사가 증인 부르고 안 하거든요. 국선 변호사는요 그냥 무조건 자백해요. 자백 사건하고 야 그냥 이거 인정하고 성을 줄이자. 반성문 쓰고 그냥 공판 한 번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제가 이 친구 분명히 양아치일 거야. 그러니까 라이터를 빌리지. 군용 차량을 멈추고. 그래서 이 친구를 법정에 불러내면 우리한테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친구를 불렀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 목발을 짚고 나온 거예요. 기부스를 하고 너무나 안 돼 보여. 다친 게 너무 명확해. 다친 게 명확합니까? 오히려 제가 실수했다. 제가 괜히 불렀다. 그리고 아이가 너무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렇게 마이너스가 됐어요. 이 구호 조치는 필요했던 것 같다. 다친 건 맞고 구호 조치 필요했는데 간 게 맞아. 그럼 이거는 건드릴 수 없어. 그럼 두 번째로 건드릴 수 있는 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냐. 얘가 다친 걸 알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몰랐다. 이게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막 주장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로 주장한 게 부대가 바로 앞이었다. 그러니까 부대가 이제 이렇게 해서 좌회전하면 바로 부대거든요. 이 차가 군용 차량이고 부대로 들어가는 걸 얘가 봤을 텐데 누가 이걸 도주할 의사가 없었다. 너무 뻔히 드러나잖아요. 범인이. 그걸 첫 번째 주장했고 그 다음에 군용 차량이 시끄러웠다. 시끄럽기 때문에 뒤에서 나는 소란한 거를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주장한 게 선탑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탑자가 난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군용 차량은 선탑자가 있어. 얘는 운전병이야. 근데 이제 재판을 받으면서 이제 상병이 된 건데 일병이 모르잖아요. 군에서는 운전병 혼자 절대 운전을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선탑자가 있어서 부사관이 중사였어요. 그럼 이 부사관이 책임이 있는 거죠. 근데 이 부사관은 기소가 안 됐어. 아예 행사가 아니니까. 그것도 하나로 주장했죠. 아니 선탑자가 분명히 선탑자로서 책임이 있는데 형사 입건도 안 됐고 징계도 안 받고 이거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뭔가 결정적인 게 안 나와. 막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중사도 이제 제가 조사를 했죠. 뭐였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 라이터가 있냐고 물어본 건 선탑자예요. 선탑자가 창문을 내리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선탑자가 없다. 라이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했어요.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였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이렇게 손짓을 했을까? 소리 때문에 손짓을 한 거거든요. 군용 트럭의 소리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안 들려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야 비로소 저 친구가 피해자가 없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주요한 증언이 돼가지고 예, 이게 굉장히 소리가 크다는 걸 입증하게 된 거죠. 이 운전병은 피해자가 다친 걸 몰랐다. 못 봤다. 그러니까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가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도주 차량이 빠지죠. 특가법이 빠지고 그러면은 교특법으로 가잖아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가게 됐고 거기에서 이게 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음. 그래서 제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포승줄이 풀리고 그때 그 감격이요. 정말 그리고 부모님이 우시는 거예요. 부모님도 재판에 참여하신 거예요? 부모님이 재판에 와서 아니 자기 멀쩡한 아들을 군대 보내놨는데 포승줄을 묶여서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게 너무 애통하잖아요. 근데 그날 무죄가 선고가 되고 그리고 포승줄에서 풀리고 입장에서 앉는데 저는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변호사님 완전 열정적이신데요? 이거 진짜 어려운 사건이었고요. 어려운 사건이 저의 첫 사건이 이거였는데 어려운 사건인데 어떻게 그때 계급도 중이 처음 그죠. 초짜였죠. 초짜였는데. 제가 이 사건을 하고 나서 선배 변호사님들한테 혼났습니다. 야 국선 변호사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너무 열정적이니까 무슨 변호사가. 사선이 어떻게 그럼 이거 수임하냐고. 이거 원래 변호사를 선임했어야 되는 사건이었거든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고. 참 그 친구가 운이 좋았네요. 사실 그렇죠. 제가 진짜 그것 때문에 본업을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법무실 업무가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여기에 매달릴 정도였고요. 제가 나는 변호사로서 자질이 있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에서 내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감정이입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진짜 잠을 못 잤어요. 그럼 앞으로 저한테 무슨 개인적인 일이면 변호사님한테 제가 하겠습니다. 너무 열정적이시죠. 이제 왜 그런 그 여자들이 예전에는 성매매를 남자가 돈을 주고 이제 성매매 업소나 이런 데를 가서 했을 때 합법적일 때 그랬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성매매가 좀 많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자가 남자한테
돈을 빌린대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 갚을게 하다가 시간 지나서 못 갚으니까 일부러 안 갚는 거죠. 못 갚는다고 막 그러면서 오빠 근데 나 한 번만 자줄게 10만 원 까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잠 한 번 잘 테니까 까자 이런 식으로 성매매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성매매를 여자들이 하는 경우들이 있대요. 이런 성매매 같은 경우는 여자가 남자를 고를 수가 있고 그리고 한 번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까는 식으로 성매매를 시작을 하면 어느 정도 또 잠자리가 필요하면 돈을 주고 잠자리를 하는 그렇게 바뀔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매매를 여자들이 그 매수자를 이렇게 찾아서 조용하게 은밀하게 하는 케이스들도 좀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스폰서를 구하는데 스폰 대신 여자가 남자 투자 받는다는 표현 한다고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스폰이 아니라 들어보셨어요? 투자 받는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스폰인데 자기 자존심은 지키고 싶어서 스폰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싫고 남자한테 돈은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받고 싶다라는 표현을 써요. 투자 받는 법 알려주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투자 받는다는 게 사실 꽃뱀이잖아요. 근데 꽃뱀이 되게 많이 변했어요. 근데 한 번은 상담을 이제 하는데 남자분이 본인이 나이가 50대래요. 근데 여자친구는 20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는 연애라고 주구장창 주장을 해요. 보통 불륜남들이나 스폰남들이 보면 자기는 연애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20대 여자가 오빠 너무 동안이에요. 되게 어려 보여요. 막 이러면서 오빠 되게 멋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한 거죠. 진짜 남자들은 50대든 60대든 이거 다 틀리지 않고 거의 다 비슷하게 다 정말 반응이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오빠 너무 동안이에요. 어려 보여요. 그걸 진짜 믿더라고요. 50대가 30대로 절대 안 보이잖아요.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저 30대로 안 보입니까? 안 그래요. 딱 그 기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20대 와가지고 오빠 너무 멋있어요. 잘생겼어요. 어려 보여요. 막 이러니까 남자들은 진짜 철석같이 믿고 내가 이제 얘랑 연애할 수 있나 보다 약간 환상을 갖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에 이 여자를 만났을 때 염색도 안 하고 관리도 안 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봐도 사실 스폰을 구하는 건데 이 남자는 자기가 어려 보인다고 찰싹같이 믿고 20대를 만나니까 드디어 자기가 관리를 시작을 한 거예요. 머리 염색도 좀 하고 피부 관리도 좀 하고 막 한 거죠. 사귀고 나서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자기는 결혼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남자가 결혼까지 생각을 하면 남자들이 또 뭘 잘하냐면 집도 구해주고 생활비 같은 것도 막 줘요. 집 구해주고 생활비 같은 것도 줘요. 그래서 상담을 한 내용이 뭐였냐면 사실 그 전까지는 데이트도 잘하고 막 서로 사랑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근데 집을 사실 자기가 같이 살려고 구했대요. 그래서 그 여자를 먼저 들어가 살라고 했대요. 살라고 했는데 자기가 구한 집이고 같이 살 집이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제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아무 때나 딱 갔더니 여자친구가 엄청 불같이 화를 내더래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나 혼자 살고 있는데 오빠가 왜 마음대로 오냐고 막 막 불같이 화를 내더래요. 그래서 이럴 때 자기가 여자친구 마음을 어떻게 돌릴 수 있냐 이러면서 저한테 상담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거는 여자가 스폰을 하고 싶어서 남자를 꼬셔놓고 스폰으로 전환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제가 적나라하게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얘기를 다 해달래요. 그리고 사실은 이 여자는 처음부터 돈을 노리고 접근을 했고 그리고 집을 구했으니 이제는 자주 오지 말라는 신호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고 스폰으로 돈을 월 얼마씩 달라는 의미다. 그래서 아무 때나 오는 것을 화를 내는 거다. 근데 스폰으로 지금 전환을 하려는 트레이닝 시키는 과정인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너무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 여자가 원하면 그렇게 해줘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남자분은 그 다음부터 정말 말 그대로 집 해줬죠. 월 몇백만 원씩 주죠. 그리고 그거 주는 거 사실 그 사람 생활에 크게 여파는 없거든요. 경제적인 그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자기는 어쨌든 간 일주일에 한 번을 만나든 2주에 한 번을 만나든 어쨌든 간 만날 수 있으니까 자기는 사랑이니까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스폰을 구한다고 하는 꽃뱀들도 진짜 되게 많고 이게 꼭 막 뭐 강남 미인처럼 막 그런 술집 여자들만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순진해 보이고 순수해 보이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이 사실 30대는 자기 직업들이 대부분 있잖아요. 20대가 사실 50대 좋다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이상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아예 인지조차 못하고 남자분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낙수 효과 같은데요? 낙수 효과. 그래서 남자들도 나중에는 그냥 뭐 오피스텔 월세로 하나 월 한 100만 원짜리 하나 얻어주고 그리고 월 한 200만 원만 줘도 20대 그 대학생들 쉽게 만날 수 있으니까 그게 서로 윈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아니면 두 집 살림을 하든 어쨌든 돈은 나가는데 이 20대 애들한테 돈을 쓰는 거는 돈을 크게 나가지 않고 여자애도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고 그리고 오히려 술집 아가씨 유랑 여성들보다 깨끗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어린 친구들한테 용돈 주고 하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고 표현을 싸게 먹힌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어쨌든 집도 구해주고 뭐 이렇게 하면 좀 그래도 좀 데이트 같이 하겠네요. 막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래도 집에 뭐 아무 때나 뭐 가더라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네.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애가 나만을 위해서 매일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기다릴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